오늘 강의의 주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일상과 조직에서 다양한 상황과 사건을 접하면서 종종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나 문제를 단순히 객관적 사실이나 결과 중심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불편함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들을 간과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거나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의 맥락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경험과 입장을 존중하며 이후 행동과 판단에 반영하는 사고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조직이나 사회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결과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관점이 함께할 때 더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 모두가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일상 속에서 행동과 언어를 신중히 선택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과 조직 내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시선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조직과 사회 전반의 윤리적 성숙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안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는 일상과 조직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경험이 종종 간과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건이나 갈등 상황을 접할 때 객관적인 사실이나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겪는 불편함이나 고통, 트라우마, 수치심 같은 감정적인 요소는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외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하루하루의 삶과 업무, 인간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피해자의 경험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상급자의 무심한 말, 동료의 무관심, 신고 절차의 번거로움 등은 사건 자체보다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자신이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직과 주변 사람들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과만을 평가하거나 형식적인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친구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무심한 언어나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별거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넘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간과는 피해자의 경험을 축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조직과 사회 전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경험을 단순히 관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이며 조직과 사회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나 도덕적 당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의 결과나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적 고통, 수치심, 불안, 혼란 등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경험까지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은 피해자의 감정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은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더 안전한 환경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응 능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신고 절차 안내, 정서적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윤리적 책임과 조직의 건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건 재발을 예방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점차 강화되며 일상과 조직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갈등 상황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사건 자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심리적 상태로 인해 일상과 삶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제 또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걱정과 공포가 지속적으로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단순히 순간적인 긴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져 일상적인 판단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치심 역시 피해자가 겪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상황을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게 됩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조직 내 분위기, 주변인의 반응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게 되거나 자신의 가치가 폄하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심은 내면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가족 등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수치심의 강도는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립감 역시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축소하거나 사건을 잘못 이해하는 반응이 이어지면 피해자는 더욱 혼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고립감은 정서적 지지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가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강화합니다. 고립감 속에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조직이나 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영향의 가장 심각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반복적으로 겪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고, 공포, 불안, 악몽, 회피 행동 등 트라우마의 증상은 사건이 끝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와 직업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장기적이고 깊은 심리적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불안과 수치심, 고립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감정은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과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수면장애, 두통,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심리적 상태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조직이나 사회가 피해자의 심리적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이러한 감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고립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공감이나 감정이입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근본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설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단순히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와 경험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가해자 입장에서 경험을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자기 방어적 태도나 변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성찰하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의 중 무심코 던진 농담이 누군가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발언 당시에는 단순히 분위기를 밝히려는 의도였을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수치심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동료에게 한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 실제로는 성차별적이거나 특정 집단을 폄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메신저, SNS에서 주고받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메시지가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자신이 한 말 혹은 행동 중에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이나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험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때 상대방이 어떤 표정이나 반응을 보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피해자는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으며 그 느낌은 여러분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떠올리며 가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놓쳤던 점과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직 내 사례를 하나 더 공유하겠습니다. 한 직원이 상사의 반복적인 농담과 발언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지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사는 자신이 단순히 분위기를 밝히려 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과 수치심을 경험하며 직장 내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농담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강의 중 여러분이 실제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동료나 팀원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사례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와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성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낄 감정을 고려하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을 상상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훈련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더 성숙한 조직 구성원이자 책임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그 경험이 사회적 조직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강화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순간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조직 내 동료, 상사, 가족, 친구들의 무심한 말이나 판단,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는 피해자의 고립감을 심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괜히 예민하게 굴었다, 너무 민감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탓하거나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며 결국 트라우마나 장기적인 심리적 상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조직 내 문화 역시 피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직적 권위적 조직 문화에서는 피해자가 발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해도 충분히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권한과 영향력이 큰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로 인식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역차별이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관행이 존재하면 피해자는 조직에 기대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가벼운 농담이나 잘못된 발언조차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으면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신고 과정 또한 피해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사회적 조직적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신고 자체가 어렵다는 점은 피해자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피해자는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수용될지, 증거와 기록이 충분할지, 주변 동료가 지지해줄지, 그리고 보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지 끊임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문제를 외부로 알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의 대응이 느리거나 형식적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방관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의도와 행동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런 사회적 조직적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은 조직 문화와 주변 반응, 신고 과정에서의 장벽에 의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안전, 그리고 구성원 간 관계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직원이 상사의 반복적인 농담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신고를 결심했지만 동료들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농담 정도로 치부했고 일부는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조직 내 담당자는 신고 절차와 후속 조치를 안내했지만 처리 속도가 느리고 피해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고립감을 느끼며 자신의 경험이 조직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조직적 환경이 피해자의 고통을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성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직장 내 성차별적 발언이 반복되었지만 조직 문화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였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사에게 불쾌감을 표현할 수 없었고 동료들 또한 문제 제기를 꺼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퇴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적 상처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인재 유지와 신뢰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이러한 사회적 조직적 측면을 이해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 부담, 수치심, 고립감,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조직 문화와 신고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까지 고려할 때 책임과 성찰이 왜 중요한지도 명확해집니다. 결국 피해자의 경험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 사회적 구조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과 조직적 장벽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사과나 행동 수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최소한의 불편을 겪도록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회적 조직적 측면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개인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조직 전체의 건강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경험할 때 단순히 개인적인 상처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장벽과 조직적 환경 속에서 고립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조직 내 권위적 문화나 수직적 구조, 신고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없습니다. 상사나 동료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민감함을 지적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구조적 장벽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조직 내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소외되도록 만듭니다. 또한 언어와 행동은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부담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심코 던진 농담이나 성차별적 발언, 작은 행동 하나가 피해자에게는 수치심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동료의 무심한 반응, 주변의 무관심, 반복되는 부적절한 언행은 피해자의 고립감과 심리적 압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조직 내에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사건을 외부로 알리거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개인적인 고통뿐 아니라 조직적 구조적 장벽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 제약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어와 행동이 가지는 힘을 이해하고 피해자가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성찰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습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 순간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과 심리적 부담은 무엇이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경험하며 불안, 수치심, 혼란, 심지어 고립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반복되거나 권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이런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사건의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조직과 주변 환경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농담을 던진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발언자는 단순한 웃음거리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소속감이 흔들리고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메일이나 메신저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피해자에게는 모욕이나 불편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건들이 모이면 피해자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조직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경험한 현실을 직접 재구성해보고 자신의 행동과 발언이 그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최소한의 불편을 느끼도록 예방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로 피해자의 감정을 공감해보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공감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상상 속에서 체험해야 몸에 익습니다. 최근에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그 상황을 피해자의 시선에서 재구성해 보세요. 그때 피해자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느낀 불안, 당혹감, 수치심, 고립감 등 모든 감정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생각을 확장합니다. 이 말이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상대방이 느꼈을 불편함이나 상처는 무엇일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왜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했다면 피해자의 경험이 달라졌을까? 이 활동을 통해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피해자의 경험을 상상하고 느껴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느껴보고 성찰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작은 공감 훈련이라도 반복하면 일상과 조직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편과 상처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최근 경험했던 불편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 곰곰이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과 이유를 깊이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느낀 불편함이 단순한 기분 문제였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비롯된 구조적 심리적 영향 때문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동료의 농담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 불편함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인지, 혹은 조직 내 권력 관계나 반복된 언어적 압박 때문에 생긴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낄 감정을 상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느낀 불편함을 넘어 상대방이 느꼈을 수 있는 불안, 수치심, 혼란을 떠올리며 상황을 재구성해 보세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는 과정은 단순한 공감 능력을 넘어 나와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자가 떠올린 경험과 감정을 기록하거나 마음속으로 정리하며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회상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행동과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성찰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배려나 감정적 공감을 넘어 조직과 사회 전반에서 책임감과 윤리를 실천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상황을 재구성하며 공감하는 훈련은 개인의 행동을 성찰하게 만들고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와 공감은 조직 문화와도 직결됩니다. 피해자의 시선을 존중하고 언어와 행동의 무게를 인식하며 신고와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조직 전체의 신뢰와 건강성을 높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준을 실천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조직 내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자 성찰의 도구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숙한 책임과 윤리를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포인트는 이해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일상 속 구체적 행동과 조직 문화로 실현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조직의 정책과 관행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먼저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의, 대화, 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이 느낄 불편함을 사전에 고려하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은 행동, 예를 들어 농담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했다면 필요할 때 적절히 사과하고 상황을 바로잡는 책임 있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피해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고와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의 권리와 감정을 고려하며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조직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행동과 대응, 그리고 문화 조성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일상과 조직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순간 우리는 개인과 조직 모두를 성장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상황, 나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한 불편함이나 상처를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나와 다른 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와 조직 문화, 나아가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고 신뢰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왔고 그 경험이 우리 생각과 행동, 감정의 기준을 형성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거나 좋은 뜻에서 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전혀 다른 경험과 배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같은 말과 행동에도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상상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경험과 시선을 고려하는 태도가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쌓는 첫걸음이 됩니다.
결국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맞춰주거나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과 배경 속에서 형성된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강조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경험과 배경, 그로 인해 형성된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한 바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삶의 경험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해와 공감은 개인의 성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조직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말과 행동, 그리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조직과 사회는 더 신뢰롭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존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성숙한 개인이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